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8년차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전업주부를 편하게 사는 사람들로 보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 같답니다. 제가 결혼한 집안에는 참 모순적인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밖에서 며느리를 자랑하느라 바쁘면서도 집에서는 다른 며느리를 하찮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한 명은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며느리, 한 명은 가정에서 묵묵히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돌보는 며느리예요. 당연히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살아보니 세상이 참 신기한 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때 잠깐이나마 제가 질투했던 사람이 이렇게나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건 알았지만 최근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인연이라는 게 뭔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다시 돌이켜볼 정도로 특별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완벽한 반격이라는 게 뭔지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젊은 시절 저는 책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처음 일하게 됐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소설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듬고 작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일이 즐거웠죠. 새벽까지 원고를 붙잡고 있을 때도 많았지만 이 일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책보다는 숫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현실적이고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린 잘 맞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남편도 아는 터라 어느 날은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일 계속할 수 있겠어? 그럼 난 일이 좋아. 그리고 결혼한다고 내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나도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신혼 때만 해도 우리는 결혼과 일이 함께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 첫 아이가 생겼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지내는 10달 동안에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제 자식이라지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버거웠어요. 몸이 힘든 만큼 정신도 지쳐갔죠. 남편 역시 아이에게 절절매는 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 아이만 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육아하면서 일 병행하는 건 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감수해야지. 힘들 걸 모르고 결심한 일은 아니니까. 알았어. 나도 최대한 도울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렇게 합의하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다시 출판사로 복귀했어요. 낮에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저녁에 퇴근하고는 저나 남편이 야근 없는 날 돌아가며 아이를 돌봤죠. 아이를 재우고 또 새벽까지 원고를 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우리 부부의 믿음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먼저 퇴근한 남편과 거실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눈치였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지연아, 이제 출판사 그만둬야지. 네?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애까지 낳았는데 이제 애한테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니? 뭐하러 바깥에서 고생을 사서 해? 어머님, 저 이 일 좋아해요. 결혼할 때도 남편이랑 계속 일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아니, 그때 네가 애를 안 낳았잖아. 애까지 낳았는데도 그게 말이 돼? 이제 너는 집에서 애만 봐야지.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애가 잘 큰다니까. 아이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잘 봐주고 계세요. 부모 손에 크는 거랑 조부모 손에 크는 게 같아? 그리고 사돈도 연세가 있는데 언제까지 손주한테 묶여서 고생을 해야겠니? 너는 정말 부모 생각은 조금도 없구나.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니 말문이 턱 막혔어요. 사실 저도 퇴근하고 친정에 들러 아이를 픽업해 올 때마다 지쳐 보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뵙는 게 내심 죄송스러웠거든요. 제가 벙쪄있던 그 순간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연이가 일하는 거 나도 찬성했어. 우리끼리 잘 조율하면.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야, 넌 지금 애 키우는 게 장난 같아? 네 아내가 집 나가서 바쁘게 일하면 애는 누가 보는데?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네가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마저 말문이 막힌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결정타를 날렸어요. 지연아, 넌 이제 출판사 같은 데서 굴러다닐 필요 없어.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이제 집에서 애 키워. 우리 손주 이 어린 나이에 부모 품 떠나 있는 꼴 더는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어머님, 굴러다니다뇨. 전 뭔가 말하려던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애는 잘 보고 있니? 회사에 있으면 애가 불안해할 텐데 같은 말을 하셨고 남편은 점점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다시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둘을 집에서 돌보니 저마저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회사에 안 나가니 첫째가 유독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둘째의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 같이 회사를 다니던 동료에게도 어떤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너 김 실장 기억하지? 너랑 실적 다투던 사람. 그 사람이 너 육아휴직 2번이나 쓰고 우리 힘들게 한다고 엄청 이간질하더라. 아, 정말? 사실인데 뭐. 내가 자리 오래 비우기는 했지. 아, 같은 여자들끼리 이런 것도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해? 억울하면 자기도 애 낳든가. 아니야, 나 때문에 다른 편집자들 가뜩이나 일 많은데 일이 더 늘었으니까. 나도 이해해.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까지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제 꿈을 내려놓았죠. 저만 미련 버리면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부터 한심한 사람이 됐거든요. 전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지. 애 낳고 나서는 엄마가 애를 키워야 정이 들지 하면서 결국에는 전업주부가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그거 아니? 요즘은 며느리도 능력이 있어야 한대. 맞벌이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더라. 우리 둘째는 좋은 여자 만나야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맏며느리가 전업주부니까 둘째 며느리는 좀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좋겠어. 요즘은 남편만큼 능력 있는 여자가 대세래. 집안일만 잘하는 며느리보단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가 더 보기 좋다더라.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언제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애가 불안정해진다면서요. 애 맡기고 돌아다니면 어미로고서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신 건 어머님이 아니셨나요? 그거야 그렇지. 내 말은 단순히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여자면 괜찮다는 거야. 그 와중에도 하는 일에 급을 나누고 있는 꼴이 정말 질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모순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반박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쉽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좋은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프로젝트에 가장 고통받은 건 당연히 도련님이었죠. 어머님은 총인맥을 통해 도련님을 각종 선자리에 내몰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그만 좀 해요. 결혼은 내가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할게요. 그래, 엄마. 지은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렇게 조건만 보고 선만 많이 본다고 인연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과 두 아들이 늘 싸우는 걸 지켜보며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남의 일이다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곧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능력 있는 며느리가 정말로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좀 위축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라는 말을 밑버릇처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눌렸던 거죠. 이미 전업주부로 산 지 몇 년이 흘렀고 주부로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도련님이 변호사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날아다니셨죠. 아우, 변호사라니. 이런 며느리 얻기 쉽지 않은데 지훈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왔네. 그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했어요. 아니, 저도 끌려가서 같이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첫째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야지.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는 요즘 애들은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잘 먹지? 라면서 대충 상을 차려주시더니 그날은 거의 제사상을 차릴 기세였어요. 벌써부터 비교되는 대우에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이 들어오는 첫 만남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으니 그냥 묵묵히 요리를 했죠. 상다리가 휘어져라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를 채울 때쯤 동서가 도착했어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긴 생머리를 가지런히 묶었고 달색의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가방, 딱 봐도 무언가를 허투루 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리 있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털털하고 사교성도 좋아 보였죠.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유난스럽게 좋아하셨다는 거였죠. 아, 내가 변호사를 법정 드라마에서나 봤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귀티가 날까. 우리 지훈이가 사람 하나는 진짜 잘 봤네. 아가야,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복덩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 시어머니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찬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 하는 간절함까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더 지옥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지훈이 여자친구 어땠어? 좋아 보이더라.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치?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던데? 어머님이 꿈꾸던 며느리 딱 그대로더라. 근데 당신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이제부터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싶어서. 에이, 그런 생각 하지 마. 당신은 떳떳하잖아. 엄마가 혼자 생각이 바뀐 것 뿐이지. 당신도 엄마가 원하던 며느리였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실 뿐이야. 됐어.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럼 언젠가 어머님도 알아주시겠지. 그래 여보, 우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리대로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남편과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별다른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차별이 시작됐죠. 동서가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하셨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저희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자서 주방을 바쁘게 오가고 계셨고요. 엄마, 지훈이네는 어디쯤이래요? 걔네는 식사 시간 맞춰서 오기로 했다. 일도 고되고 힘들 텐데 와서 딱 밥만 먹으라고? 그럼 이 많은 걸 혼자 하시게요? 뭘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든든히 먹여야지. 우리 집에 귀한 사람이 들어왔잖니. 얘 첫째야. 너는 이리 와서 나 좀 돕거라. 혼자 하려니 영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엄마, 제가 도울게요. 뭐? 됐어.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와? 넌 저리 가 있어. 둘째 며느리도 꽤나 엄격한 집안에서 큰 모양이던데 내가 부엌에서 일을 돕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네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아 있어라. 넌 이리 들어오고. 어머님, 어머님한테나 귀한 손님이지 저한테는 그냥 동서일 뿐인데요. 어머님이 동서 대접하고 싶으신 거면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맞죠. 저희는 일찍 불러놓고 동서네만 밥 시간 맞춰서 부르는 건 너무 의도가 뻔해서 불쾌한데요. 여보, 그러지 마. 내가 같이 할게. 그럼 되잖아. 엄마, 제가 봐도 이건 좀 너무하세요. 재수 씨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초에 엄마가 집안이라는 며느리 원해서 그랬던 건데 그렇게 차별하는 게 어딨어요? 얘는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내가 하라고 하면 하란 대로 하니?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일 갖는 걸 왜 내 핑계를 대? 애초에 어디 내세울 데도 없는 직업이니 그리 쉽게 포기가 된 거지. 변호사면 포기했겠어? 엄마, 됐어. 하기 싫으면 관둬. 늙은 엄마 혼자 고생하는데 지 마누라 편든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빠락빠락 떼들어? 내가 밥상 차리다 손목이 부러지든 말든 그럼 신경 끄고 니넨 가버리든가 해. 네, 어머님. 그럼 오늘은 저도 손님처럼 밥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올게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괜히 도련이네보다 일찍 와서는. 뭐야? 너 정말로 가는 거야? 어디가? 시어머니 밥하는데 며느리가 쏙 빠지는 법이 어딨어? 그러게요. 저도 그런 법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급하게 저를 따라 나왔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그럼 지금 나보고 귀한 동서 먹을 음식 같이 차리고 있으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충분히 중간에서 편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님한테 밀리기만 하던데 편은 무슨 편을 들어줬다는 거야. 그대로 있다간 어떻게든 저도 폭발할 지경이었죠. 나한테 끝까지 음식 시키실 기세던데 당신이 끝까지 어머님 말릴 수 있겠냐고.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당신 말도 맞아. 오늘 일은 내가 잘 설명해 볼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 근처에 있는 동네 카페에 함께 있다가 동서네가 도착할 즈음에 맞춰 다시 시댁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는 척도 안 하셨고 동서에게만 상냥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고기 김치찜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내가 고기 듬뿍 넣어서 김치찜에 한우구이까지 했다. 오는 길 힘들었을 텐데 얼른 한술 떠. 어머님,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저희는 외출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외식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집밥을 먹어줘야 해. 뭐니 해도 집에서 손수 지어 먹는 집밥만한 게 없어. 우리 둘째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쁜데 남편 밥도 차려주라. 남이 지어준 밥 먹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어머,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평소에 밥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요. 평일에는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남편이랑 각자 먹어요. 아, 그래?
뭐 쉬는 날이라도 남편 상 차려주면 그걸로 됐지. 쉬는 날에도 기력이 없어서 요리까지는 못해요. 보통은 배달시켜 먹거나 앞에 백반집 가서 사 먹어요. 동서의 솔직담백한 말에 순간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일한다고 집에서 남편 밥상을 안 차리려고 하냐면서 별말을 다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순간 살짝 표정이 싸늘해지셨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아오시더군요. 뭐 그렇지? 요즘은 여자들도 일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남편 밥상 차리려고만 할 수는 없지. 나도 이해해. 시대를 따라가야지. 나름 변호사 며느리라고 참는 모양이었는데 그 모습도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밥 먹는 내내 음식하는 어떠냐,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둘이 그렇게 못 챙겨 먹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집밥을 많이 해줄 걸 그랬다는 둥. 저는 단 한 번 인사치레로라도 어머님께 들어본 적 없었던 말들을 동서에게 쏟아내더군요. 그날 먹었던 음식은 저도 좋아하는 메뉴였지만 어머님께서 식사 전부터 식사 도중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바람에 맛조차 느껴지진 않았어요. 게다가 식사 후에는 보란듯이 저를 갈구시더군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으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동서가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말하는데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요. 아무런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뜸 저까지 껴서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셨죠. 어머,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설거지 담당은 첫째 며느리인데. 네? 설거지 담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 네가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설거지는 늘 우리 첫째 며느리가 담당해줬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럼 다과상은 제가 차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다과상을 차리는 동서의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같은 여자들끼리 같은 며느리들끼리 심정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에게 돌아오는 특권을 너무 아무런 의문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 차리는 것도 거부했는데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꼬치꼬치 묻고 따지기도 애매해서 설거지는 군말 없이 했어요. 어머님께서 음식을 힘들게 차려주신 건 사실이니 얻어먹은 도리로 당연히 이건 해야겠다 싶었지만 어머님과 동서가 쿵짝이 잘 맞아 보이는 모습에 괜히 억울한 마음이 생겼어요. 형님, 얼른 오세요. 예, 여기 인원이 몇인데 설거지 저거 다 하고 오려면 시간 꽤 걸려. 일단 우리부터 먹자. 차 식는다? 아, 그러면 형님, 제가 남은 거 할 테니까 먼저 와서 드실래요? 아, 얘가 왜 이리 착해. 신경 쓰지 말래도. 오려고 하는 동서를 자꾸만 시어머니가 끌어안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 최고네. 며느리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어머니가 어딨어? 최고다, 우리 엄마. 아주 화목한 집안이라도 된 것 마냥 도련님까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면 뭔지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혼자 화를 시키며 설거지를 다 하고 나중에서야 자리에 합류했어요.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루 종일 가시방석 같은 시댁 모임은 금방 끝이 났어요. 딱히 거기 껴서 하하호호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타이밍이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날 동서에 대한 제 이미지도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면 은근 여우과인가? 괜히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와 동서를 차별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구셨어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직접 김장을 하셨다며 저희에게 나눠주시는데 동선에는 엄청 큰 통에 여러 포기를 담아주시고 저희는 작은 통에 담아주시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시니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는 와중에 동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께 묻더군요. 어머님, 그런데 김치통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같은 크기가 없으셔서 그런 거죠? 같은 크기 김치통이야 있지. 근데 김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나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 어차피 너는 바깥일 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지 않니? 그럴 때 집에 김치라도 든든히 있으면 뭐든 쉽게 해먹을 수 있잖아. 저기는 가정주부 떡하니 있는데 뭐하러? 어머님, 오히려 가정주부가 요리할 일이 많으니까 김치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저희는 집에서 밥 잘 먹지도 않아서 작은 통 저희 주셔도 돼요. 아우, 든든히 먹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중요한 일하면서 그렇게 끼니 대충 때우면 쓰나? 동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기어이 저희 집에 작은 통을 안겨주셨죠. 남편 역시 불만 어린 얼굴이었지만 힘들게 김장을 한 건 어머님이니 이렇다 할 반박도 못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쯤 다들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는데 동서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님, 형님! 동서, 왜 그래? 이거 형님네가 가져가시고 그건 저희 주세요. 동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어머님께 받은 큰 김치통이었어요. 아우, 아니야 동서. 어머님 뜻인데 따라야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 이래서 정말 집에서 밥 해먹을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짐이에요. 동서는 제 손에 들린 김치통을 뺏고 제게 큰 김치통을 들려주었어요. 저희는 이게만 충분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더 맛있게 드셔주세요. 동서 정말 괜찮다니까. 동서는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순간 지난번 동서를 의심했던 게 좀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봤던 인상대로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동서에 대해 마음을 닫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동서와 친해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이와 시부모님께 준비한 명절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선물을 드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어머님께서 잠시 안방에 다녀오시더니 포장된 선물을 2개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우리가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나도 선물을 준비해봤다. 아들들은 없고 우리 며느리들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둘 다 선물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더라고요. 이젠 익숙해서 당연히 큰 게 동서 것이거니 생각했어요. 각자 2사람에게 필요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마음에 들 거다. 한번 확인해 보렴. 그런 말씀까지 하니 내심 더 불안하더라고요. 동서와 제가 동시에 선물을 풀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동서는 모 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스킨케어 세트였고 제가 받은 건 알록달록한 수세미 6종 세트였어요. 제 선물을 확인한 동서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님 건 수세미 맞나요? 각자 필요한 걸로 선물했다고 했잖아. 너는 변호사니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법정에도 서야 하니 피부 케어가 얼마나 중요하겠니? 첫째 며느리는 주부니까 수세미 쓸 일이 많을 테고 내가 알아서 다 실용적인 걸로 준비했다. 게다가 넌 몰랐겠지만 우리 첫째네 안사돈께서 청소일을 하시거든. 너무 많으면 사돈께 좀 나눠드리렴. 사돈도 쓸 일 많으실 텐데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 말을 듣는 동서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저보다도 더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만 해도 동서가 저희 친정 엄마께서 청소일을 하신다는 거에 놀란 줄 알고 다 체념한 상태였어요. 기이한 변호사분께서 청소일 하는 사람의 딸과 상종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보다. 저도 어머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동서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형님, 저 형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들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근처 카페로 이동했어요. 동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떼더군요. 형님, 어머님이 저러시는데 화나지도 않으세요? 저렇게 형님 친정 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시고 매번 저랑 차별하시는데 괜찮으신 거냐고요? 뭐 당연히 안 괜찮지.
나도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동서. 어머님한테 따져봤자 통할 리도 없으니 체념하고 사는 거지.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까는 제가 나서고 싶어도 형님이 혹시나 싫어하실까봐 못 나섰어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저는 직업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표정이 그랬구나. 나는 동서가 우리 친정 엄마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놀란 줄 알았어. 설마요.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이라고. 친정 엄마께서 원래는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왕따 당하던 집안 형편 안 좋은 학생 도와주다가 그 학생 괴롭히던 부잣집 애들 엄마한테 찢겨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셨어. 엄마가 그때 계속 학교를 다니셨으면 저렇게 무시하지 못하셨을 텐데. 날 무시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은 나도 정말 욱했어. 평생 집에서 주부만 하셨던 분이 저러니까 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어디 지역 학교에 다니셨어요? 아, 내가 어릴 때는 잠깐 수원에 살았었거든. 그쪽에서 다니셨어. 수원이요? 혹시 여고에 다니셨을까요? 어머,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혹시 어머님 성함이 예자 선자야. 친정엄마의 성함을 들은 동서의 눈이 커졌어요. 왜 그래, 동서? 설마 우리 엄마를 알아? 어머님께서 도와주셨던 학생이 저예요, 형님. 뭐라고? 듣고 보니까 정말 형님께서 선생님 젊은 시절이랑 꼭 닮으셨어요. 헉, 세상에, 왜 생각도 못했을까요? 정말이야? 동서가 그 공부 잘하고 착했다던, 엄마가 도와줘서 무사히 졸업하고 법대 갔다던 그때 그 학생이야? 맞아요.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몇 년 못 가서 학교를 관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선생님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형님, 지금 친정은 서울이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일이니? 인연이 어떻게 이래? 너무 신기하다. 우리 엄마랑 통화 한번 할래? 정말요? 저 너무 떨려요. 저는 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엄마 예전에 도와줬던 그 똑똑한 학생이랑 같이 있어요. 어?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네가 그 애를 어떻게 알고? 받아봐, 동서. 예선 선생님, 저 하영이에요. 뭐? 하영이? 내가 아는 그 이하영이 맞니?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에 계실 줄이야.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동서가 눈물을 글썽였고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저 곧 있으면 로펌에서 독립해서 따로 사무실 차려요. 개업식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요. 그래, 그러자. 나도 정말 보고 싶구나. 저도요. 그럼 형님 통해서 또 연락드릴게요. 곧 뵐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감동적인 재회가 끝났고 동서와 저는 그때부터 더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형님께서 선생님의 따님이셨다는 걸 안 이상 형님은 저한테 단순한 형님이 아니라 정말 친자매 같은 존재세요. 아니야, 동서. 너무 그러지 마. 괜히 집안 시끄러워질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편하면 됐지. 제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딱 봐도 어머님이 저렇게 불편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날 봐서라도 가만히 있어줘. 나는 동서가 이렇게 내 편 들어주고 화내주는 것만 봐도 든든하고 속이 시원해. 동서는 완전한 제 편이 되어줬어요. 본인이 더 대접받는 상황에서도 부당함에 대해 얘기했죠. 어머님께서도 동서의 그런 태도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둘의 차별을 멈추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드디어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첫날은 천안일이만큼 가족들만 불러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선생님께도 연락드렸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니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엄마한테 들었어. 시어머니 때문에 말릴까 싶었는데 설마 별일은 없겠지? 네? 설마요. 별일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동서도 참, 동서라도 그냥 조용히 묻어 가라니깐. 제가 억울한 사람 안 만들려고 변호사 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배경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동서의 날이니까 동서 좋을 대로 해. 나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다. 그렇게 개업식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였어요. 꽃다발과 함께 각자 가져온 선물을 동서에게 전달했고 시어머니는 사무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흥분하셨죠. 세상에 너무 근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축하해 우리 며느리. 감사합니다 어머님.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께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전화를 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엄마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머, 사부인. 사부인께서 여긴 어쩐 일로? 전 똑똑히 봤어요. 그 순간 딱딱하게 굳는 시어머니의 눈빛을요. 아, 그게 세상에 설마 이 건물 청소하세요? 어머나,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나? 네? 둘째야, 내가 전에 말했지? 여기 우리 첫째네 친정어머니가 청소부시라고. 근데 여긴 입주 청소 다 하고 들어와서 청소할 땐 딱히 없는데? 화장실 청소라도 하러 오신 거예요? 아, 좋은 날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나중에 하고 오신 김에 우리 둘째 며느리 변호사 개업식 같이 축하나 하시죠? 항상 제 앞에서나 저희 친정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 친정엄마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시한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님이 엄마의 팔을 하대하듯 마구 잡아끄니 엄마께서도 완전히 얼어붙으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말리려고 나섰던 순간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가 친정엄마의 팔을 잡아 끌던 시어머님의 팔목을 강한 힘으로 낚아채고는 엄마에게서 떼어냈어요. 힘을 세게 준 모양인지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잡힌 팔목을 부여잡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사람 함부로 대하는 꼴은 못 봐서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제 은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꼴은 더더욱 못 보겠고요. 뭐라고? 은사님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청소부가 무슨 은사?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절 보호해준 선생님이에요.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부잣집 애들한테 왕따 당하던 저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셨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법대도 못 갔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예요. 어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허구한 날 자랑하고 다니던 변호사 며느리를 만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시한 청소부 사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당황하던 표정은 어디로 가고 곧바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해. 너를 도와준 건 참 멋진 일이지만 지금 청소부라는 건 다를 바가 없잖아? 어머님은 직업만으로 제 은사님을 모욕하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신 건 저 때문이라고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는 한 전 앞으로 절대 시댁을 모시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은 기가 막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동서가 정말로 그 말을 실행에 옮길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동서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이 되는 유일한 사람은 저였죠. 형님, 우리 같이 시댁 보이콧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며느리 취급하는 집에 뭐 타러 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도 그저 변호사라는 트로피 며느리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 그러자. 나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솔직히 우리 엄마까지 건드는 건 나도 참을 수 없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난 어머님 볼 생각 없어. 그리고 몇 개월 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이런 소문을 듣기 시작했죠. 그 집 변호사 며느리 이젠 안 찾아온다던데? 며느리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둘 다 등을 돌린 거야? 어머님은 처음에 콧방귀를 뀌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깨달으셨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아들과 며느리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오신 거죠. 결국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첫째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한테도 너희 엄마한테도 너무한 줄 알면서도 그랬다. 저한테 사과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세요. 저랑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저희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그래, 크르마. 어머님께서는 약속대로 친정 엄마께 연락해 나를 잡으셨고 정말 뉘우치는 얼굴로 미안해 하시더군요. 친정 엄마 역시 마음이 좋지만은 않으셨는지 안쓰러운 얼굴로 연신 사과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두 며느리들에게 간섭하지도 차별하지도 않고 저희를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형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형님도 이제 형님 인생 사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님도 선생님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독서 논술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형님도 선생님의 딸이니 누군가에게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동서 덕분에 용기를 얻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일을 하니까 예전보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당신이 다시 일하니까 더 활기차 보이네. 이렇게 좋아 보일 걸 알았으면 그때 관두지 말라고 할걸.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 이제 나도 다시 일 시작했으니까 집안일과 육아는 반반 나눠야겠지? 남편도 긴 결혼 생활 동안 깨달은 게 있었는지 군말 없이 가사일도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동서의 삶을 바꿔준 것처럼 동서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편집했던 제가 이제는 직접 주인공이 되어 제 인생을 새로 편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늘 막막했던 날들 끝에 저는 결국 그 답을 얻었어요. 누구든 곁에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